안녕하세요. 네. 자, 또 줄공 공법을 해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교재는 기본서 27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조합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 노트는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파트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파트였죠. 그래서 시행자는 크게 공공사업자, 민간사업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해주죠. 근데 조합은 우리 개발법에서 조합은 어떨 때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도시개발조합은 그죠?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 있죠. 자, 이제 조합 설립합니다. 먼저 270페이지 보니까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요? 7명 이상이 대령이 정한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다른 데서는 뭐 정비법이라든지 주택법이라든지 이럴 때 조합을 설립할 때는 관할 시정군수구청장한테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데 도시개발조합은 누구한테 인가 받는다고요?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장이죠.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다. 그 부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거예요. 변경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관 작성해서 이렇게 해서 인가받았어요. 근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정관의 내용을 변경할 때도 변경은 항상 똑같은 행위를 보라고 그랬으니까 변경 인가받겠죠. 그런데 변경은 변경인데 문제는 뭐예요? 경미한 변경. 경미한 변경은 신고다. 그죠? 신고하는 것 두 개 있네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그리고 공고 방도구 변경은 신고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요하지 않잖아요. 경미할 것 같잖아요. 이것은 신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합을 설립할 때는 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주민 동의를 첨부해야 됩니다. 주민 동의 얻어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만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개발구역 토지 면적 얼마예요?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그리고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라. 3분의 2, 2분의 1.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앞에 만. 그래서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의 동의와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다. 3분의 2분의 1. 근데 동의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동의자 수 산정 방법. 거기 보니까 동의자 수 산정할 때는 1번 토지 면적 3분의 1 그랬는데 면적을 산정할 때는 어떻게 산정하라고요? 그 안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국공유지 면적 포함해요? 제예요? 포함한다. 그래서 포함하면 동의 얻기가 좀 편하겠죠?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근데 기본소에 단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는 국공유지 관리청에 동의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동의 순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3분의 2분의 1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유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만약에 사유토지가 이 동의 요건에 미달하면 그 안에 있는 국공유지 관리청에 동의를 얻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의 순서 방법을 계획에 써놨고요. 자, 2번 한 필지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대. 하나 필지를 3명이 같이 공동 소유하고 있대.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 총수 산정할 때는 그 공유자를 각각 토지 소유자를 부릅니까? 아니면 대표한 한 명입니까? 공유 나오면 소유권 하나니까 대표한 한 명이다. 그죠? 그런데 다만 그게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라는 거예요. 아파트 301호, 401호 그런 구분 소유자를 한다면 그때는 소유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그래서 공유만 나오면 한 명. 그런데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다 그러면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 이렇게 보시고. 3번은 한 1인이 이 둘 이상의 필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 쉽게 여러 개 갖고 있다. 한 명이 그죠? 그럴 때는 토지 소유자 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개 갖고 있어도 하나로 본다 이거죠. 한 명으로 본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 4번은 둘 이상의 필지 토지를 공유한 자가 동일인이다. 동일이면 공유자가 동일이다. 그러면 몇 명이에요? 한 명? 무조건 한 명. 자, 그 다음에 5번. 자, 우리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의견 청취하잖아요. 주민의견 청취하는데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고공람했어요. 근데 공고공람 후에 부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토지 소유자 수를 증가시켰대.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 나. 냄새 나면 동의자 수에 포함해요, 안 해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중간에 변경되고 증가됐다 그러면 동의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증가된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철회예요, 철회. 철회. 조합 설립에 동의했던 자가, 자, 원주민인데, 동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동의 철회하고 싶어요.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 철회할 수 있다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철회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합 설립 인가되면 철회가 안 되지만,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전에는 인정해준다는 이야기죠. 철회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해야겠죠. 그 다음에 밑에 7번은 이 원주민으로부터, 동의한 원주민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취득한 사람도 동의 승계가 되겠죠. 근데 이 취득자도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득자도 언제까지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원주민과 취득자 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6번은 원주민 이야기, 7번은 취득자 이야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동의에 대한 내용 보시고요. 그럼 동의자 수 산정 한번 해볼까요? 요거에 의해서 개발구역 내 토지 면적과 토지 소유자가 다음과 같다면, 자, 이 개발구역 안에 보니까요,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A5 그리고 A1, A2 이 세 명이 5,000제곱미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B가 이 개발구역 안에 3,000제곱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도 1,000제곱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D도 1,000제곱 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E도 1,000제곱미터 땅을 가지고 있고, F도 1,000제곱 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G도 1,000제곱 땅을 가지고 있고, H도 1,000제곱 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인천시도 이 개발구역 안에 토지를 1,000제곱미터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럴 때 개발구역 내 토지 면적과 토지 소유자가 다음과 같을 때 도시개발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얻어야 되는 최소한의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얻어야 되는 최소한의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여기 문제가 나오면 몇 명이라고 답해야 돼요. 3분의 2분의 1 동의 요건 충족해야 되잖아요. 이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얻어야 되는 최소한의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자, 일단 산정해봐야죠. 자, 면적, 토지 면적 얼마예요?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 동의 얻으라고 했잖아요.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 얻는다. 근데 면적을 산정할 때는 국공유지 면적 포함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 면적이겠죠?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15,000에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 동의 얻어야 되죠. 그러면 3만을 3으로 나눈 것이죠. 그러면 얼마예요? 10,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러면 최소니까 큰 거부터 얻어야겠잖아요. 그래서 그럼 만 얻으려면 누구 얻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얻어야겠네요. 이런 만 요건 충족하죠. 그럼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여기는 4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겠네요. 자, 4명 최소가. 그 다음에 이제 면적에 상관없이 토지 소유자 총수. 자, 총수 얼마예요? 2분의 1 이상.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총수가 몇 명이에요, 지금 여기서? 네, 그죠? 인천시도 사람입니다. 자, 아까도 공인은 1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 9명의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 동의였죠. 그럼 여기는 몇 명이어야 돼요? 그죠? 5명이죠? 또 여기를 또 4.5명 그러면 안 돼요. 사람 쪼개는 거 아니니까. 그럼 5명이면, 예, A, B, C, D, E 이렇게 얻어야겠죠. 자, 그런데 동의자 수 산정할 때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와 총수 2분의 1.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다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동시 만족을 하려면 얻어야 되는 인원수는 최소한의 인원수는 몇 명이겠어요? 그래서 5명이죠. 1번 많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A, B, C, D, E까지 얻으면 요 요건도 같이 동시에 충족하니까 얻어야 되는 최소한의 인원수는 몇 명이다? 5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의 얻어서 조합이 설립됐다고 가정해요. 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조합의 법적 성격이죠. 자, 오른쪽 도시개발조합은 명칭만 조합이지 조합은 법인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조합 설립은 인가받으면 설립이 되는데 조합이 성립되는 것은 언제 성립된다고요? 즉 조합의 법 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래서 인가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0일 이내 설립 등기를 하는데 조합이 성립되는 것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법 인격이 부여된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고 그러면 방금 전에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등기하면 법 인격이 부여되는데 자, 이 법인은 무슨 법인이냐 이 말이에요. 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이에요? 민법. 사단법인. 그래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말은 따른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합의 법적 성격까지 봤고요. 자, 이제는 조합원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3분의 2분의 1 통이 얻어서 조합 설립되면 누가 조합원이 돼요? 조합원은 이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겠죠?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인데, 근데 여기 동의 한 사람만 조합원일까요?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조합이 설립되면 토지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이 될까요? 예,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다 조합원 돼요. 이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해도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이 된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근데요,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여기 건축물 소유자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으로 생각한다면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얻었겠죠. 아까 조합 설립할 때 동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그랬죠. 도시개발은 택지개발 사업이니까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럼 여기 있는 지가 2살짜리인데 조합원 돼요, 안 돼요? 토지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뭐가 안 돼? 2살짜리에는 임원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임원의 결격사유지 조합원의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같다. 권리는 무슨 권리가 있어요? 총회에서 의사결정할 때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가져요? 아니면 평등한 의결권을 가져요? 평등한. 우리가 주식회사 주주총회 때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의사결정권이 크잖아요. 일반 회사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평등한 결의권을 갖는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면적이 비례해서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러면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의무. 그래서 2번에 끝에 보니까 무슨 의무가 있다고요? 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다. 경비를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죠? 근데 조합원은 여기서 이제 다 경비를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아까 다 조합원이 된다고 했으니까. 조합원한테 경비를 부가징수할 수 있죠. 그런데 이 FG가 나는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했어. 무늬만 조합원이야. 돈 안 낼래. 그럼 돈 안 내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있는 니1번. 조합원이 돈 안 낸대요. 일부 기업번은 조합원한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는데 니1번 조합원이 돈 안 낸대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는 조합이 직접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당해정에 있는 시장문수구청장한테 강제 징수를 위탁할 수 있겠죠. 징수해 주세요라고 위탁할 수 있어요. 그럼 뒤로 넘기시면 위탁하면 위탁 수수료 지불해야죠. 몇 퍼센트 수수료 지불하라고요? 4%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위탁 수수료 4% 수수료 지불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임원입니다. 조합은 조합 임원을 두어야 됩니까? 둘 수 있답니까? 조합 임원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을 대표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임원이라는 것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을 둔다. 그런데요, 이 임원의 선출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합 임원의 선출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야겠죠?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2살짜리 애가 뭐 임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중에서 어디서 임원을 선출하라는 거예요? only 총회. 그러니까 조합장, 이사, 감사는 대의원에서 선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총회에서 선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원 선임은 총회 고유결 사항이에요. 총회에서 선출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임원의 직무입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 있는데 조합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조합의 짱이죠. 조합 대표하는 사람. 그럼 이사는요?
사무 나눠서 분장하는 사람이고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해야 되는데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경우도 있나요? 자,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죠. 어떨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그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하라고요? 감사가. 조합장이 자기도 대리하고 조합도 대리하고 쌍방 대리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야 된다. 그 지문도 체크하시고 그다음 3번에 조합 임원의 겸직 금지. 임원은 겸직하면 안 되죠. 겸직 금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겸직. 그 조합에 임원도 되고 조합장도 됐는데 이사도 되고 감사도 되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같은 목적 사업을 하는 다른 데 가서 조합장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직을 겸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겸직 금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합 임원의 겸직 금지. 그리고 임원은 결격 사유가 있나요? 이러이런 사람은 임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원의 결격 사유. 이 결격 사유 4개, 그 4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게 우리 도시개발법의 임원의 결격 사유인데 이것은 나중에 정비법에서도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가 돼요. 그래서 개발법은 이게 4개인데 정비법은 이거에다 하나가 더 추가되거든요. 자, 결격 사유. 정비법에서 재개발, 재건축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는 하나 더 추가돼요.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이 4개에다가 3개가 추가되거든요. 우리 공법에서는 조합이 3군데가 나오잖아요.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 주택조합. 그런데 이 4개는 항상 어디든 임원 나오면 공통 결격이니까 자, 여기 있는 도시개발법에 있는 이 임원의 결격 사유는 다른 데서도 항상 공통적으로 적용돼요. 그러니까 4개를 먼저 딱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정비법, 주택법에서는 하나, 3개를 더 추가하면 돼요. 자, 어떤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있다. 임원의 결격 사유입니다. 조합원의 결격 사유 그러면 안 되고 누구는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예, 우리 민법에서 여러분 너무 배우는 그 삼형제 있죠? 삼형제,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그래서 행인 무능력자, 지금 제한능력자라고 하죠. 그 사람은 임원이 되면 안 되죠. 그 다음 또 누구는요?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파산자, 줄여서 파산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누구? 슬기로운 깜빵 생활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2년이 지나지 않았다. 슬기로운 깜빵 생활하려면 뭐 형이 무슨 형이어야 돼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깜빵입니다. 깜빵 생활하고 나왔어. 아직 사회 적응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원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누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 안성 중에 있는 사람이죠. 내게 어디든 항상 공통 결격이다. 그러면 이런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임원의 자격은 언제 상실한다고? 다음날 자격은 상실한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임원에 관련된 사항, 개발법은 조합에 대한 내용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개발법에 개발조합을 정리 잘 해주시면 나중에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임원회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잘 먼저 처음 나온 조합이니까 잘 체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조합 총회가 있어요. 총회는 뭐 하는데요? 총회는 뭐 하는데요? 의사결정하죠. 우리 주주총회, 뭔 총회 하잖아요. 의사결정한 의결기구고 필수기구잖아요. 그래서 총회 의결사항이 쭉 나왔습니다. 근데 좀 이따 이제 보고 밑에 6번에 대의원이 나와요. 대의원은 조합원 수가 너무 많으면 총회 소집도 어렵고 총회에서 의사결정은 힘들죠. 그래서 총회 가름하는 의사결정을 대신하기 위해서 뭘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대의원. 대의원에는 총회 가름하는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기구가 대의원입니다. 근데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어떨 때 대의원을 둘 수 있어요? 이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몇 인 이상인 조합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가름하는 의사결정을 대신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답니까? 둘 수 있답니까?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근데 나중에 정비법, 우리 정비법에서는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요. 개발법은 대의원회 설치가 임의기구지만 정비법에서는 필수기구입니다.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럼 대의원 수는 몇 명이라는 겁니까? 대의원에 드는 대의원 수는 조합원 총수 100분의 10. 100분의 10이면 여러분 10분의 1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100분의 10이랑 10분의 1은 같은 말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100분의 10, 10분의 1 이상에서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의원에서 총회 가름하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대의원에서 대행하지 못하는 only 총회에서만 의사결정해야 돼. 요거 빼고 요 5개 빼고는 나머지는 다 대의원회가 총회 가름하는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5개는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총회 고의결상 이게 그렇게 또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어떤 것은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없느냐. 총회 그래서 총회 고의결상 자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외웠어요? 총회에서 only 총회에서만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있다. 총회 가름한 의사결정을 총회 고의결상은 정한 게임해 정하나 게임해 총회 고의결상 뭐라고요? 정한 게임해 정이 뭡니까? 정관을 변경하는 것 정관을 변경 중요하죠. 정관 바꾸는 것 총회에서만 해야 돼.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조심할 것 환지 계획입니다. 여기서 또 환지 예정지 그러시면 안 되고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총회 고의결상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우리 계획을 2개 배우거든요.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총회 고의결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실시계획은 아닙니다. 대의원에서 실시계획은 대행할 수 있어요. 작성은. 네, 환지계획, 단 경미한 것은 빼고 정한 그리고 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원래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거예요.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부를 환지 방식을 할 때 총회에서 의견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근데 그 개발계획 수립 변경은 총회에서 의결해야지 몇몇 대의원이 의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총회 고의결상. 그리고 여기 있는 조합정 이사 감사 임원의 선임. 아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총회 고의결상입니다. 그리고 조합의 합병과 해산. 자, 그래서 해산. 합병하고 해산은 중요하잖아요. 총회에서. 근데 이건 해산은 해산인데 어떤 해산은 제외하겠다 그랬어요. 청사금 징수 교부가 완료돼서 이제 다 끝나서 정식 절차에서 해산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말은 대의원이 해산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외니까. 총회 고의결상에서 제외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딱 기억하시고. 총회 고의결상 정하나 게임에 우리 시험에 31회 때 출제가 됐었죠. 자, 그런 분들 정리를 딱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이게 전부입니다. 예, 전부고요. 비교적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정비법에서는 조합이 상당히 복잡하지만 도시개발조합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죠. 그러나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도시개발조합이 시행자 파트에서는 제일 잘 나오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아까 7명 이상이 정권자고 소유자 인가 받는데 누구한테 받는다고 했어요? 지정권자한테 인가 받는다. 이게 나야지 국장한테 인가 받는다 그러면 안 돼. 물론 국장도 지정권자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정권자 이렇게 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 받는다. 원래 인가받은 사항 변경할 때 인가 받는 게 마찬가지죠. 그런데 경미한 변경이 신고죠. 2개. 뭐뭐 있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알리는 방법, 공고 방법의 변경은 신고죠. 그래서 이거는 신고다 그래야지 인가 받는다 하면 안 돼요. 3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개발구역 토지 면적 2분의 1, 해당 토지 소유자와 구역의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이 되는 항상 중요한 게 앞에만. 중요한 게 우리 개발법은 면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요한 거, 사람 쪽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그래서 앞에가 3분의 2, 뒤에 2분의 1. 중요한 게 앞에만이 바뀌었죠? 자, 보시고. 그 다음 4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어디다 써있어요? 실수하면 안 돼요. 조합원이 아니다.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 임원의 결격사유. 자,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를 둘 수 있다. 아까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를 둘 수 있다.
50인 이상인 조합은 50인 이상인 조합은 죽어라고 해놨는데 100인이 나와서 예? 50 이상이면 100인도 되잖아요. 둘 수 있다 맞잖아요. 100인이면 좋은 띄우를 둘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5번이 답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총회 고유결상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번 도시개발조합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그랬어요.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즉 총회 고유결사항 찾아라 이 말이잖아요. 자, 우리 정환아 게임에 있었죠? 정환 게임. 자, 이런 자금의 차입 방법 이유 우리 정환 게임에 없잖아요. 그러면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채비지 처분 방법 우리 정환 게임에 없잖아. 대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자, 감사의 선임. 감사가 뭐예요? 조합장 이사 감사 조합 임원이잖아요. 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만 해야 되죠.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3번이 답이죠. 네, 조합 임원의 선임. 그리고 부가금. 그리고 또 5번에 답하시면 정원화 게임에 있으니까. 이 환은 환지 계획이지 환지 예정지 아니에요. 환지 예정 지정은 총회에서 대의원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바꿔야 돼? 환지 계획의 작성. 정한 게임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답은 3번이죠?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 도시개발법에서 시행자 파트는 조합이 제일 잘 나오니까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275페이지 실시계획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행자가 지정됐어요. 뭐 시행자 지정권자가 LH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여기에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행자가 지정되면 이제는 구역 지정되고 시행자가 지정됐으면 이제 뭐 하겠어요? 사업해야 되겠죠. 사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계획 작성해야겠죠. 시행자는 뭘 작성하라고요? 예, 사업계획. 사업계획을 뭐라고 한다고요? 실시계획. 그래서 시행자는 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합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도 빼고 공사 착공 준공 자금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 작성하죠.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실시계획에 무엇을 포함하라가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당해지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개발구역 내 지구 단위 계획은 시행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법에서는 누가 지구 단위 계획을 작성한다고요?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지구 단위 계획도 포함해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할 때 지구 단위 계획 포함합니다. 그리고 시행자가 이 실시계획 작성할 때 실시계획은 뭐에 맞게 작성해야겠어요? 예. 앞에 개발계획 어떻게 개발하겠습니다라고 개발계획이 수립됐죠? 개발계획이 부합돼야 된다.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나왔고 실시계획의 내용, 실시계획에는 뭐 사업계획이잖아요. 설계도서, 자금계획 뭐 이런 것들 이제 작성하고 서류 명시하고 첨부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했어요. 사업계획을 작성했으면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인가받아야겠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받아요. 왜 지정권자 안 받냐? 지정권자는 인가권자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인가를 안 하니까.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하면 누구한테 인가받으라고요? 지정권자한테. 개발구역을 지정해준 자가 시행자도 지정해주고 그러니까 이 지정, 우리 개발법은 그래서 누구냐 그러면 다 지정권자였잖아요. 아까 조합 설립 인가도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습니다. 그리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 시행자가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실천했더니 지정권자가 사업계획을 인가해줬어요. 그렇게 사업하라고. 근데 인가받은 사항을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변경, 폐지할 때도 준용한단 말은 인가를 받아라. 그런데 변경은 변경인데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 오른쪽 날개 주의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 있죠. 자, 어떤 게 경미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경미한 사항은 두 개. 우리 공적 개발에서 경미한 기준은 5%에 10%예요. 10%. 우리들의 사적 개발은 우리 개발행위할 때 5% 했잖아요. 공적 개발은 다 10%. 그래서 여기도 10%가 딱 나왔잖아요. 그죠? 경미한. 사업계획 내용 중 어떤 게 경미합니까? 자, 10% 범위 내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면적이 감소되는, 면적은 작아질 때만 경미합니다. 면적이 커지는 건 경미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업 비용은, 자, 10% 범위 내에서 사업 비용은 증도, 감도 경미하다.
비용은 10% 범위 내에서 증감이 경미하다. 면적은 작아질 때만 그 비용은 10% 범위 내에서 증감이 경미하다. 그래서 경미한 변경은 인가 안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인가 절차. 자, 그러면 인가 절차는 기본고 3번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급행정청 이렇게 하급행정청. 네. 우리 기본서에 3번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 있죠? 거기다 하급행정청 이렇게 보세요. 지정권자가 실시객 인가를 하려고요. 지정권자가 사업계 인가해줘야 해요. 시행자의 작성. 그런데 이 지정권자가 자기가 시행자면 어떻게 하고요?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인가 안 받는다고 했죠? 그럼 이들은 실시객 작성하면 자기가 고시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인가해주고. 그러면 지정권자가 실시객을 작성하거나 실시객을 인가할 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급행정청의 의견을 들어라. 만약에 국장이 실시객 작성했거나 실시객을 인가할 때는 국장은 누구의 의견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시도지사가 실시객 작성하나 인가할 때는 누구의 의견 들으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라. 근데 오른쪽 기출 지문처럼 275페이지 오른쪽 기출 맨 끝에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요. 시도지사가 인가권자인데 자기가 그죠? 국장의 의견 듣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 작성할 때는 어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라. 그래서 하급 행정청의 의견 청취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면 이해하겠죠? 자,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자, 그러면 이제 실시계획을 이들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실시계획 인가했어요. 그러면 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했으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했으면 뭐 해야 돼요? 고시해야 된다. 고시해야 되죠. 고시야 일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국장이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했으면 어디다 이 내용을 고시해요? 사업계획 내용을. 당연히 관보에다 고시하고 고시라는 것을 알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했거나 인가했으면 어디다 고시해요? 이들이 발행하는 소식지 공보죠. 여기는 국장은 관보에다가 나머지는 지자체가 받는 공보에 고시합니다. 그러면 인가하고 고시했으면 해야 될 일이 또 있을까요? 누가 인가 신청했어요? 시행자가 인가 신청했으니까 실시계획 인가하고 고시한 내용을 관계소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가됐다라고. 그럼 누구한테 이들은 인가 고시한 내용을 송부해 준다고요. 관계서류를. 시행자한테 보내줘야 될까요? 시행자가 인가 신청했으니까. 그리고 또 사업이 시행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그런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서류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공람시켜줘라. 그런 내용들이 276페이지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대로 쭉 내려가세요.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자, 효과는 어떤 효과예요? 사업계획이 인가됐으면 인가받았으면 직접적인 효과는 사업 시행 효과 발생하겠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는데 시행자가 몇 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해 볼 수 있었는데 1인 이상, 그죠? 인가 후 2년 이내에 착수하자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1인 이상 있었죠? 그러니까 인가 받았으면 사업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시행자 바뀔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직접적인 효과는 사업 시행 효과 발생하고. 자, 이제 요거는 당연한 것이고, 부수적인 효과. 자, 요거를 잘 체크하십니다. 우리 교과서 맨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의제. 요거란 얘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죠. 우리가 지구기사지 수없이 했잖아요.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인 이 지구단 계획도 포함해서 실시계획 작성에 인가 신청했더니 인가권자가 그래 그렇게 하라고 인가 고시했어요. 근데 이 고시된 내용에 이것처럼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도 포함이 돼서 고시가 됐다면 뭐 또 결정 고시가 있는 것을 본다면 도시군 관리계획도 결정 고시된 걸로 보겠다. 지구단위 계획도 결정 고시된 걸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시된 내용에 이것처럼 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사항이 포함이 돼서 고시됐다면 그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도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이것을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의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효과. 그런데요, 고시된 내용에 이제 관리계획 결정되면 그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도 결정 고시된 것을 보는데 고시된 내용에 저촉되는 종전의 관리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예를 들면 이 지역이 우리 인천시가 이 지역에 남북으로 24m 도를 놓겠습니다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이미 결정해놨어요. 기반시설 설치하겠다라고 23m 도로 놓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갑자기 개발구역이 딱 지정됐고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는 남북이 아니라 동서로 24m 도를 놓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된 내용이잖아요. 동서로 24m 도를 놓겠습니다. 근데 이 지도권자가 그래 그렇게 하라고 인가하고 고시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는 걸로 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시된 내용에 저촉되는 종전의 관리계획 결정은 어떻게 할 거냐. 도를 동서남북으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이 고시된 내용에 저촉이 되는 종전의 관리계획 결정은 어떻게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걸로 본다. 선행행위는 후행행위로 변경된 걸로 본다. 자, 그 내용 우리 교과서 276페이지 맨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고시된 내용 중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가로 열고 지구단위 계획 파악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도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걸로 본다. 선행행위는 후행행위로 변경된 걸로 본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네, 왼쪽 기출지문 보니까 이상한 말 써놨네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국토계획법에서는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면 후속 조치로서 뭘 해야 돼? 결정된 내용에 대한 이런 결정된 내용에 대한 지용도면 작성 고시해야 되잖아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그 지용도면 고시가 있는 날부터 관리계획 효력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게 결정고시 의지했으니까 지용도면은 고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지용도면 고시는 국토계획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이 결정된 내용에 대한 지용도면을 고시하면 된다고요. 사업 시행 기간 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용도면 고시의 특례, 그 지용도면 고시는 이 결정된 내용에 대한 지용도면 고시는 사업 시행 기간 내 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 효과 나오면 뭐예요? 항상 또 효과는 인허가 의제. 이 실시 인가 신청할 때 이러이러한 법률에 의한 관련 인허가 서류도 함께 제출해주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기본세 박스에 있는 내용, 이거 인가 신청할 때 함께 서류 제출해주면 박스에 있는 내용들은 받은 것을 본다는 이야기. 다 외울까요? 안 외울까요? 외우면 어떻게 되는데? 떨어집니다. 자, 뒤에서 우리 30개를 안 외워요. 그냥 관련 인허가 의제 그럼 되죠. 다만 그 밑에 줄 박스 밑에 의견 제출. 그러면 관련 인허가 서류를 제출해주면 이제 지정권자가 그 관련 인허가 서류 받아서 관계기관과 협의할 거 아니에요.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인가해주면 여러분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몇일 이내 의견을 제시하라고요. 관련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관계된 기관은 몇일 이내 의견 제시하라고요. 2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한다. 맨 밑에 의견 제출 20일 이내 의견 제시한다는 말 나옵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직접적인 효과는 아까 무슨 효과 발생했어요? 자, 사업 시행 효과. 그죠? 이제 실시계획은 요 정도 생각하면 되겠고, 이제 사업 들어갈 거예요. 근데 거기 공사 감리는 볼 필요 없고, 넘어가시고. 자, 직접적인 효과는 무슨 효과 발생한다고요? 사업 시행. 그래서 282페이지. 이제 사업 들어갈 겁니다. 도시 사업계획 작성했으니까 택지개발사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 사업 방식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다고요? 시행 방식은 세 가지 방식. 무슨 방식, 무슨 방식, 무슨 방식?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세 가지 방식 있죠. 수용, 사용 방식을 우리는 수용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떨 때 수용 방식으로 하고 어떨 때 환지 방식으로 하고 혼용은 어떤 식으로 혼용할 수 있느냐. 자, 먼저 어떨 때 수용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은 대부분 신도시 개발은 다 수용 방식이에요. 100% 수용 방식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 집단적인 도시개발들은 집단적인 택지개발이 필요하대. 집단적인 조성공이 필요할 때는 수용 방식으로 해야죠.
안 그러면 큰 대단지 택지 개발을 하는데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한다 그러면 날 새겠죠. 날 새. 환지계획 작성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깔끔하게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상금 지급 방식은 땅 사서 택지 개발에서 보장하는 수용 방식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환지 방식이다 이러면 안 돼요. 시행 방식 결정. 그러면 환지 방식은 바꿀라 자 땅 짓자 토지 교환해 주는 방식이잖아요. 어떨 때 환지 방식? 거기 두 가지 사유가 있네요. 어떨 때 대지 효용 증진과 거기 포인트 공공시설 정비 그리고 맨 끝에 공공시설 설치 공공시설 정비나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할 때 단순히 이제 공공시설 정비나 설치 변경이 필요할 때 환지 방식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지가가 너무 높으면 부담스러운 방식이 수용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이에요. 예, 환지 방식이 아니라 수용 방식이죠. 수용 방식은 땅 사서 하는 거니까 보상금 지급 방식이니까 땅값이 비싸면 보상금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지가가 너무 높으면 부담스러운 방식이 수용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당해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높대.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기가 곤란하대. 그럴 때는 무슨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 근데 당해 지역의 지가가 너무 높아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가 곤란할 때 수용 방식으로 한다. 처음에 또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환지 방식.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혼용 방식은 개념 정리하는 거예요. 개념 정리. 혼용에는 분할 혼용과 미분할 혼용이 있대. 분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분할이라는 말은 나눈다는 이야기죠. 구 개발구역 안에 수용 방식 지역과 환지 방식 지역을 나눠서 하면 분할 혼용 방식. 그러면 나누지 않고 하면 뭐예요? 미분할 혼용 방식.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분할 혼용과 미분할 혼용에 대한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혼용에는 분할과 미분할 혼용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오른쪽 사업 시행 방식의 변경. 자, 여러분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를 물어봐요. 사업 시행 방식 변경할 수 있어요? 우리 사업 방식이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나요? 근데 시행 방식의 변경이 나온 이유는 뭐 때문에 나왔어요? 지가 상승이 원인이 돼서 나온 겁니다. 그 원은 지가 상승이 원인이 돼서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시행 방식 변경이 나온 이유는 지가가 너무 상승이 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시행 방식 변경. 그러면 시행 방식 변경은 어떤 변경으로만 인정하겠어요? 돈이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 변경이 인정될까요? 그래서 2번, 3번, 4번 보니까 돈이 안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수용 방식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한다. 돈 들어가요? 돈 안 들어가요? 환지 방식은 돈이 안 들어가죠. 보상금 지급 방식이 아니까. 또 3번은 혼용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한다. 돈 안 들어가죠? 또 거기 4번은 수용 방식을 혼용 방식으로 한다. 돈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변경이 인정된다. 근데 이쪽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 시행 방식 변경이 인정된다. 지가 상승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네 번째. 거기 네 번째 보니까 누구는 제외한다고 나와요. 조합은 제외한다. 왜 조합은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요? 그죠? 조합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시행돼야 되니까 조합이 뭐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은 빼고 그래서 이런 시행 방식의 결정 이런 분들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밑에 순환개발 뒤에 임대주택은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시행에 대한 내용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행 방식까지 봤으니까 예, 혼용 방식이야 섞어서 하는 것이니까 넓은 의미는 두 가지 방식 볼 수 있죠.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이제는 사업 시행 들어갈 겁니다. 무슨 방식으로? 수용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네, 문제 한번 실시계획 관련해서 먼저 풀어보고요. 자, 실시계획. 아까 방금 실시계획 사업계획인데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시행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아까 지구 단위 계획 포함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2번. 시행자는 사업 시행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 인가를 받는다. 인가받은 사업계획 내용 변경할 때 인가 받지만 경미한 변경을 안 받잖아요. 근데 이게 경미하냐 안 하냐 판단하라는 이야기죠. 일단 10%는 경미합니다. 면적 감소요, 확대. 면적은 감소. 사업 비용은 증도, 감도. 사업 비용은 증감.
면적은 10% 범위의 감소. 이거 변경 인가받는다 틀렸죠? 경미하잖아요, 경미.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시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시장, 대도시장 빼고 시장,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하급 행정청, 지정권자가 시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는 하급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죠? 하급, 시도지사니까 시장, 군수구청장 의견을 듣는다. 그 다음에 4번 시시계획에는 시시계획이 사업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설계도서, 자금계획, 기간 등 이런 대리인 사항과 그를 설명하는 서류 첨부하고 명시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 그 다음 5번 실시계획을 고시했어요. 그런데 그 고시된 내용에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진 사항이 포함돼서 고시가 됐다면 뭐 또 결정고시된 걸 본다고. 도시군 관리계획도 결정고시된 걸로 보인다. 이거 아시죠? 다만 이 고시된 내용에 저촉되는 종전의 관리계획 결정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걸로 본다.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의제 이런 내용들 체크합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답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체크하시고 그러면 이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었으니까 사업 들어가겠죠? 네, 사업을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간단하게 사업에 대한 절차만 볼게요. 자,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은 시행자가 이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택지 개발해서 분양하는 거잖아요. 매각하는 거잖아요. 매각해서 시행자가 사업성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 방식은 시행자가 땅 사서 택지 개발해서 분양하니까 이 시행자가 쪽박을 차더라도 쪽박을 차고 대박을 치더라도 대박을 치는 게 수용 방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수용 방식은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시행자가 땅을 사잖아요. 땅 사가지고 택지 개발하죠. 그러면 실시기 작성 인가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바로 택지 개발 사업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 빨리 걸려서 사업하고 공사 다 끝났어. 공사 끝나면 사용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준공사 받아야 되니까 공사 완료 보고서 제출해. 이 보고의 의미는 준공검사 신청의 의미입니다. 공사 끝났으니까 준검사 해주세요. 그러면 준검사 신청 의미가 준공검사 해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신청해? 아까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지정권자 했잖아요.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준공검사하고 또 지정권자가 애프터 서비스 해줘요. 뭐 한다? 공사가 끝났다라고 공사 완료를 공고합니다. 그러면 수용 방식은 이때 끝나는 거예요. 지정권자의 공사 완료 공고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될 때 이분이 땅이 만들어 해제될 때 언제 해제된다고?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해제된다 그러잖아요. 공고 다음날. 그죠? 공고 다음날 시행자의 이런 지정권자의 공사 완료 공고가 있으면 다음날 개발구역 해제된다고 배웠잖아요. 이분이 땅이 만들어져서. 그러면 시행자는 이제 지정권자의 이런 준공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가 있었으니까 이제 뭐 하겠습니까? 요거 팔아서 사업성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판다 뭐라고요?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다. 그래서 이제 공급은 어떻게 하는지, 분양은 어떻게 하는지, 공급 방법, 공급 가격 이런 내용 배울 거예요. 이제 이게 수용 방식 절차고. 자, 그러면 환지 방식은 어떻게 할까? 환지 방식은 이렇게 A한테 나중에 이렇게 주겠다 교환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이제 절차가 더 있어야겠죠. 택지 개발하기 전에 지 땅 아니니까, 시행자 땅 아니니까 나중에 토지 소유자한테 어떻게 주겠습니다라고 교환해 주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환지처분. 환지처분을 미리 정하는 계획을 환지계획. 약속하고 사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시기 작사하고 인가받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합니다. 당신네들한테 끝나면 이렇게 주겠습니다라고 환지계획 작성해요.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해요. 행정청인 자는 환지계획 작성하면 작성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인가를 받는데 그 환지계획 인가는 지정권자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우리 개발법에서는 다 누구냐 그러면 다 지정권자였거든. 권한자가. 근데 여기만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도의사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환지계획 인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인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LH가 이게 사업하는 시행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인가 받았으니까 택지 개발 사업하고 나서 이제 교환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사업 들어가겠죠? 사업을 시행. 그래서 환지 방식은 수용 방식은 지 땅이니까 바로 사업 들어가면 되지만 택지 개발 사업하면 되지만 환지 방식은 이 절차가 더 있다는 얘기죠. 환지 작성 인가 받고 그리고 사업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사 다 끝냈어. 여기 다 끝냈어. 끝나면 어떻게? 수용 방식은 자기 땅이니까 바로 준검사를 바로 신청하잖아요. 준검사 해달라고. 그런데 환지 방식은 시행자 땅 아니죠.
여러분 땅이잖아요. 나중에 시행자는 그냥 공사비용 충당해서 땅만 입장 보고 채비지 가져가는 것이지 소유권 여러분이 여전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행자는 이렇게 사업 끝나면 여러분한테 물어보래. 공사가 끝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 한번 제시하세요라고.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공람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 완료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의견 한번 제시하세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의견 제시 받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해주면 누가 준공검사 해줘요? 똑같아. 지정권자 준공. 그러면 이제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이 의견에 대한 준공검사 받았으니까 뭐 해야겠어요?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시행자는 환지 처분을 해야죠. 근데 준공검사가 있으면 몇일 이내 환지 처분하라고. 60일 이내 환지 처분해라. 60일 이내. 준공검사 받았으니까 환지계획 정해준 대로 표시자한테 환지 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60일 이내. 그럼 환지 처분하려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환지 처분을 공고합니다. 환지 방식은 이때 끝나요. 시행자의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이때부터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시행자의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공고 다음날 개발구역도 해제되고 그리고 또 환지 신청한 여러분은 시행자의 환지 처분 통지 공고하면 환지 신청한 여러분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부터 여러분 땅이 된다는 거예요. 수익권 취득한다는 거예요. 취득도 다음날, 해제도 다음날. 이 공고가 있으면 환지 방식은 역사가 이루어진다. 역사. 언제 역사 이루어진다고요? 그날요? 다음날요? 다음날. 무조건 다음날 얘기서는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환지 신청한 여러분은 언제 환지 받을 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취득한다. 시행자 처분 공고하면. 그죠? 근데 여러분의 수익권 취득과 상관없이 시행자는 또 뭘 해야 돼요? 사후조치로서 영희 엄마 거, 순이 엄마 거, 또리 엄마 거, 병식이 엄마 거 등기해 줘야 된다네. 그러면 자기가 처분 공고하고 매듭이 등기 안 하면 14일 이내 환지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교환하면서 과부족분 더 발생할 수 있으니까 또 금전을 정산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청산. 그래서 나중에 다 이런 이야기가 환지 처분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런 수용 방식 절차와 환지 방식 절차를 한번 그려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용 방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용 방식인데 좀 쉬었다 하죠.